이 여인네처럼 살지 않을 거다. 이 세상을 내 발밑에 두고 실컷 비웃으며 살 거야. 아름다운 여인 황진이. 그녀는 박연폭포와 서경덕 그리고 자신을 송도의 삼절이라 말했다. 이렇게 시대 앞에 당당했던 여인 황진이가 남긴 유명한 오원시. 곤륜산 옥을 근우가 다듬어 직녀의 얼레빗을 만들었던 곳. 그리고 견우가 떠나간 뒤에 서러워 허공 속에 던져버렸나. 여러분들 중에 기생 황진이 하면 아마 모르시는 분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보신 시 어떠셨습니까? 황진이가 지은 반월이라는 시입니다. 이렇게 황진이가 지은 시와 정서적으로 아주 비슷한 시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누가 달 속에 개수나무를 깎아 여인의 빛 같은 저 달을 만들었나. 칠성날 은하수에서 헤어진 뒤 시름에 겨워 저 하늘에 던져 있네.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달을 보며 앞의 시에서는 직녀의 얼레빛과 같다라고 했고 뒤의 시에서는 여인의 빛과 같다라고 했죠. 또 앞의 시에서는 서러워 허공에 던져진 것 같다라고 했고 뒤의 시에서는 시름에 겨워 하늘에 던져진 것 같다라고 했죠. 이 두 가지가 일맥상통하죠. 훗날 황진이와 소세양은 각자 자신들이 쓴 시가 서로 너무 닮아 있다는 걸 알고 깜짝 놀라며 감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렇게 황진이와 문학적으로 정서적 교감을 이룬 양곡 소생은 누구일까요? 현재 전주시 체련공원에는 양곡 소세양의 문학비가 세워져 있다. 특히 그는 시를 아주 잘 썼는데 신월이라는 한시는 7살 때 지은 것이라고 한다. 어릴 때부터 신동으로 불릴 만큼 문학적 감수성이 남달랐다. 양곡 소세양의 빛과 사랑이라는 소설을 쓰셨어요, 선생님께서. 네. 그런데 이 소설을 쓸 만큼 선생님에게 그 양곡 소세양이 매력을 주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떤 점이 이렇게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양곡 소세양은 우선 그 애양심이랄까 이런 면으로 봤을 때 첫째 우리 익산시에 금마면 도천이라고 도내골이라고 하는 내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장이 난 위대한 선비다 하는 측면에서 관심이 갔고, 두 번째로는 여기 금마 왕궁의 그 집성촌을 이루고 있는 진주 소씨 중에 아주 중시조예요. 아주 위대한 중시조고, 그런 면에 또 관심이 갔고, 세 번째로는 위대한 시인이에요. 명나라, 당시 그 명나라의 아주 문명을 혁혁하게 떨친 시인이고, 또한 한 인간으로 해서는 그지없는 효자고, 중종이 가장 총애했던 많은 사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조신을 해서 41년 동안 사환의 길을 걸으면서
임금의 총애를 입었고 그런 하나 그 명신이라고 하는 이름 있는 신하였다라고 하는 점. 그 몇 가지를 들 수 있겠죠. 예. 그럼 양곡 선생님이 그 전라도에서 뭐 유일한 대제학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요. 그 대제학이 중종 때 6분이 나왔거든요. 대제학이. 그런데 6분 중에서 호남의 대제학이 2분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양관 대제학, 예문관하고 홍문관 대제학을 지낸 분은 양곡 혼자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곡 소세양의 문학적 업적은 양곡 선생 문집에 실려 전해지고 있는데 총 10권 가운데 8권이 시집일 정도로 수백 편의 시를 남겼다. 그는 24살에 과거에 급제한 후 종일품 좌찬성까지 지낸다. 사후에 양곡 선생은 문정공이라는 시호를 받게 되는데 시호에 문자가 들어가는 것은 대제학을 지낸 사람에게만 붙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양곡 소세양은 어떻게 황진이를 만나게 됐을까? 임방이 쓴 수천만록에 이렇게 기록돼 있다. 평소 몸가짐을 조심하는 양곡 소세양은 여색에 빠지면 남자가 아니다 라고 말했다. 어느 날 그는 친구들에게 아무리 재색을 갖춘 황진이일지라도 30일간 지낸 후 미련 없이 헤어지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소세양과 황진이는 동고동락하게 되는데 과연 어떻게 됐을까? 기한이 다한 날 황진이는 이별을 슬퍼하는 기색도 없이 시 한 수를 읊는다. 흐르는 물소리는 검은 곳 소리에 맞춰 차갑고 매화 향기는 피리 속에 스며들어 그윽하여라. 내일 아침 서로 헤어진 후에는 그리운 마음 푸른 물결같이 길리라. 이 시에 감동한 소세양은 에라 내가 사람이 아니지 하고 황진이와 사흘을 더 묵었다고 수천만록은 적고 있다. 익산 미륵사지 뒤편에 자리한 화암서원. 이곳에는 고려시대 말 공민왕 때 활약한 남촌 이공수를 비롯해 고남 소세량과 양곡 소세양 형제 위패가 나란히 모셔져 있다. 대제학을 지낸 분으로서 시호인 문정공과 이름이 적혀 있다. 옛날에는 상피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서로 상자 피할 피자를 쓰는 상피제도죠. 관리를 임명할 때 자기 고향에 연고지 배치를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잘 아시다시피 양곡 소세양은 익산 출신이시죠. 그런데 전주 부윤과 전라감사를 지냈습니다. 아주 그때 당시 굉장히 파격적인 특별한 대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전주 부윤과 전라감사를 지낼 수 있었을까요? 중종의 특별한 배려였다고 합니다. 임금인 중종은 왜 이렇게 그때 당시 중요한 제도였던 상피제도까지 거스르면서 양곡 소세양을 이곳에 내려보냈을까요? 양곡이 39살 되던 해 부친이 돌아가시자 양곡은 홀로 계신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관직을 그만둘 뜻을 여러 번 내비친다. 결국 임금은 그의 효성에 감동했고 중종의 배려로 1529년 전라감사로 부임한다. 이렇게 양곡은 어머니를 가까이에서 모시게 됐다. 양곡 소세양은
명리를 오히려 버리고 효를 택한 분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요새 말로 하면 고급 관리로 있으면서도 노모를 봉양하겠다고 그냥 끊임없이 사직상소를 올린 것으로 유명한 분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자신의 명예보다도 그 한 일개의 아들로서 효를 중시했던 분이라고 볼 수 있죠. 양곡의 나이 55이 되던 해 87살로 어머니가 타계하자 양곡은 이조판소와 좌천성을 사임하고 장례를 치른 후 3년간 심요살이를 했다. 양곡 소세양은 대문장가로도 이름을 날렸다. 당시 문학에 뛰어난 대제학 5명 중에 유난히 두각을 드러낸 사람이 양곡 소세양이다. 그는 송솔체를 잘 썼는데 글씨 하나하나가 굳세면서도 부드럽고 아름답다. 양곡 소세양의 문학세계는 양곡집을 통해 고스란히 드러난다. 송도에 갔을 때 박연폭포를 보고 지은 시도 있는데 그의 시는 중국과 일본에까지 알려졌다고 한다. 양곡 소세양은 원접사로 중국 사신을 수시로 맞이했고 또 진화사로 직접 영경, 지금 뭐 북경에 가서 당시 명나라 유명한 시인 묵객, 또 나중에는 일본의 시인까지도 만나서 활발히 국제적인 교류를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 명나라의 아주 문명을 떨친 분이 바로 양곡 소세양입니다. 전주 체련공원에 있는 양곡 소세양 문학비에는 야음탄곡초사라는 시가 새겨져 있다. 산가의 가을 홍치 마냥 깊은데 들국화꽃 피우려 단풍이 먼저 붓네. 한밤중 비바람 소리 꿈을 깨우니 아, 이 몸이 물소리 속에 잠겨 있구나. 야음탄곡초사는 양곡 소세양이 말년에 고향인 이곳에 내려와 지은 시이다. 이곳은 진주 소씨의 집성촌으로 양곡 소세양은 관직에서 물러난 후 고향에서 한가로운 말년을 보낸다. 그는 대나무 수발에 물러나서 휴식을 한다는 뜻의 퇴휴당이라는 집을 짓고 태허정이라는 정자를 지었다. 금마 면소재지 뒤에 있는 이곳 행정마을은 양곡 소세양이 말년을 보냈던 곳입니다. 관직에서 물러난 양곡 소세양은 이곳에 태허정이라는 정자를 짓고 그리고 주변을 소유하면서 사색도 하고 시를 지으면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양곡 소세양이 이곳에 머물르자 전라도 고을에 있는 후령들이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자주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양곡을 뵈면서 관인을 찬 채 인사를 드리기가 민망해서 태허정 옆에 있는 은행나무에다가 관인을 걸어두고 인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태허정을 일명 괴인정이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하죠. 이런 걸 보면 바로 양곡 소세양의 인품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화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가 앉아서 시를 지었다는 태허정은 남아있지 않지만 정자 옆에다 파놓았다는 연못의 흔적은 찾을 수 있다. 그리고 태허정 옆에 있었던 은행나무에서 유래한 행정마을이라는 지명도 전해져 온다. 익산 금마 출신의 양곡 소세양은
기묘사화를 비롯한 험난한 시기를 보냈지만 현명하고 신중한 처신으로 벼슬길을 이어왔다. 양관 대제학에 영의정을 지낸 홍섬은 신도비에 이렇게 썼다. 성품이 밝고 순수하며 마음과 도량이 따뜻하다. 몸가짐에 무게가 있고 예의 범절을 잘 지켰다.